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행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의 파생 이론으로서 에릭슨, 아들러, 융의 삶을 통해서 신프로이드 학파의 이론을 출제 대비한 문제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릭슨이 되겠는데, 에릭슨도 역시 아까 프로이드처럼 판서를 해보고, 그리고 판서에서 빠진 영역을 여러분들이 첨가하는, 볼펜 색깔을 바꾸어서 첨가하는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슨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릭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입니다. 프로이드 이론은 심리 성적 이론에서 사이코 섹슈얼 시어리라고 설명한 데 비해서 여기는 사이코 소셜 시어리라고 해서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개요라고 설명을 하지만 프로이드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를 가지고 이렇게 개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은 사회 문화적 요인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문장으로 본다면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가족 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격 발달의 이론을 전개를 했다면 여기는 가족 내를 넘어서서 사회문화적 요인, 즉 환경 요인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개방체계 이론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프로이드는 어떻게 됐지요? 청소년기까지의 심리성적 이론으로 성격 발달 5단계를 제시한 거죠. 그런데 에릭슨은 일생에 걸친입니다. 그 때문에 일생에 걸친 발달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여기 있는 에릭슨이나 또는 융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청소년기까지만 제시를 합니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현재와 에고를 강조합니다. 프로이드는 과거 결정론이라고처럼 과거를 강조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들로부터 분화의 에고의 분화, 이들로부터 슈퍼에고의 분화, 이렇게 분화란 단어를 통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론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현재와 에고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일명 자아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심리사회이론을 자아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히 리비도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기계적인 단계 5단계, 뭐냐면 성격 발달 5단계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점성의 원리, 점진적으로 점성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점성의 원리. 인간의 성격 발달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발달 단계를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로 다음 단계 발달로 진행이 된다. 다시 말해서 정범모 박사가 제시한 걸로 본다면 인간 발달의 기제로 본다면 이 인간 발달을 본다면 바로 누적성의 원리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점성의 원리에서 이 정범모 박사는 적기성의 원리, 기초성의 원리, 누적성의 원리, 불가역성의 원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누적성의 원리를 이렇게 점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점성의 원리. 왜냐하면 누적성의 원리죠. 프로이드와는 달리 이렇게 전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소위 누적성의 원리로 이렇게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또 단순히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단순히 기계적인 분자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양극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장 발달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비를 통해서 전개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프로이드와는 달리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리비도우 위치 변화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마는 에릭슨은 성격 발달을 심리 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 심리 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으로 심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격이 발달해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리비도우 위치 변화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결정적 시기.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세 번째 단계, 나이로 봐서는 4살, 5살, 6살 정도인 유치원 단계에서 성격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한 데 비해서 에릭슨은 결정적 시기를 발달 내 모든 발달 단계마다 존재한다라고 함으로써 결정적 시기에 대한 관점이 미시적이다. 프로이드는 일생에 걸쳐서 성격의 기초가 만들어진 결정적 시기는 남근기다라고 거시적 측면에서 하나로 설명, 일생을 두고 하나를 봤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발달계마다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존재한다라고 미시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에릭슨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빠져있는 것 첨가하기로 하고 다음에 성격 발달 8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암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격 발달 단계를 저는 이렇게 신자, 소리 나는 대로 띄어서 주근자, 또 띄어서 친생자, 일생에 걸친 8단계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주근자, 친생자, 신자, 주근자, 친생자에서 성격 발달, 심리사회론 성격 발달 8단계 양극 이론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책에 다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적어보셔야 됩니다. 출제되니까. 자, 첫 번째 단계가 신뢰감 대 불신감.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또는 회유. 다음에 주도성 대 일부 책에서는 솔선성이라고도 씁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 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 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합 대 절망감. 이렇게 양극 이론에 의해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점성의 원리. 그리고 그 발달은 긍정적으로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발달도 있다 해서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암기하는 단어로 신자, 주근자, 친생자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만든 것은 긍정적 측면의 발달로서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 정체감 대
역할음미,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정 대 절망감. 이렇게 긍정적 측면의 머릿말을 소리나는 대로 읽어서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자자가 3번 나옵니다. 자율성 대 수치감이 있고, 자아 정체감 대 역할음미가 있고, 자아 통합 대 절망감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발달 단계로 본다면 각각의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신뢰감 대 불신감은 우리가 영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악이, 엄마의 품 안에서 크는 신생아 영악이. 자율성 대 수치감이라고 것은 유아기, 유아기. 뭐 젖먹이와 같이 하니까 이렇게 유아기, 유아기, 걸음마기, 어린이집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는 학령전기라고 합니다. 학령전기, 유치원 단계를 말합니다. 유치원 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는 아동기, 학령기라고 하는 초등학교 단계를 말합니다. 자아정체감 대 역할음미의 단계는 여러분들은 청소년기, 청소년기.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정 대 절망감이라고 해서 성인기를 말하는데 성인 초기, 청년기죠. 많은 책에서는 이 성인 초기인 청년기를 그냥 성인기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된 시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성인기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성인 중기, 중년기, 성인 후기, 노년기 라고 이렇게 해서 생애주기 8단계를 태아기 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격, 에릭슨의 성격 발달 8단계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발달 이론에서 이 이론을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이 이론을 계속 쓰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이론을 약간 색깔을 바꾸어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로 설명을 해본다면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는 구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순기.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는 학문기. 주도성 대 죄책감, 유치원 단계는 우리가 프로이드가 가장 강조했던 남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근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는 리비도 활동이 잠시 숨을 죽이는 잠재기 또는 잠복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아 정체감 대 역할음미의 단계는 바로 이것을 생식기, 청소년기로 가는 생식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격 발달에 있어서 프로이드가 가장 강조했던 단계는 바로 유치원 단계인 바로 이 남근기. 슈퍼 에고가 분화가 되고 콤플렉스가 등장하고 동일시를 터득하게 되고 거세불안이나 남근 선망으로 인한 성인기 이후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유치원 단계 남근기라고 설명하고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에릭슨이 생애 주기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자아 정체감 대 역할음미의 단계를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자아 정체감 대 역할음미의 단계를 가장 강조한 거죠. 이 단계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글쎄 파란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로 인지적 영역의 발달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구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단계는 감각 동작기, 아직 엄마의 품 안에서는 감각 동작기라고 하는 것이고 학문기와 남근기,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 내 죄책감을 느끼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단계는 이 두 단계를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는 전조작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조작기. 그에 비해서 초등학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 잠복기의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청소년기, 사춘기로 설명되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원 및 프로이드로 말한다면 프로이드의 생식기의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렇게 시기를 구분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청소년기까지만 이렇게 설명했지만 에릭슨마 같은 경우는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긍정과 부정의 대비를 통한 양극 이론을 통해서 전개했다라고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론과 같은 경우에는 에릭슨의 이론만 가지고 이 시기에는 어떤 덕목이 발달하느냐 이런 것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에 있는 이 판,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론, 발달 이론 영역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에릭슨의 이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교재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거기 개요에서 자아심리, 프로이드는 자아가 원초아와 초자아의 중간에 있다고 보았지만 에릭슨은 이 원초아나 초자아의 영역을 다 무시하고 자아를 보다 강한 독립된 영역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점에서 자아를 강조하고 있고 특히 자아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드보다 또는 슈퍼에고는 차후에 온다해도 이드보다 자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일명 자아 이론이라고도 한다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발달을 프로이드는 리비도의 이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한 데 비해서 에릭슨과 같은 경우에는 성격의 발달을 심리 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을 통한 산출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바로 에릭슨의 이론이고 개방체계 이론 프로이드와는 달리 사회문화적 요인, 즉 환경 변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고 양극이론, 점성의 원리, 결정적 시기를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거시적 측면에서 일생의 남근 길을 결정적 시기, 일생에 하나 남근 길을 가지고 본 데 비해서 에릭슨은 생애 주기 전 단계 어떻게 나왔든 간에 모든 단계마다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존재한다라고 미시적으로 접근했다는 이론도 같이 판서를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프로이드 이론과의 비교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보시면 거기 보면 8단계 박스가 넘어가서 이쁘지 못합니다만 거기 보면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를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와 피아제의 발달 단계로 보되 여기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어떤 덕목이 발달하는가?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에서 다양한 긍정적 측면의 덕목과 부정적 측면의 덕목이 발달하는데 여러분들은 긍정적 측면의 덕목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능력을 발휘하라.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지혜를 베풀라. 이렇게 제가 암기를 공부던 시절에 있습니다만 자, 이 8개의 단계의 긍정적 측면의 덕목도 발달하고 부정적 측면의 덕목도 발달하는데 여기 보면 8개의 단계를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능력을 발휘하자.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능력을 발휘하자. 성실, 일부 책에서는 충실이라고 씁니다만 저는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인생에 쌓아놓은 지혜를 베풀자.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능력을 발휘하자.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인생에 쌓아올린 지혜를 베풀자. 이렇게 해서 8개의 긍정적 측면의 발달 덕목을 8단계 신자,
죽은 자, 친생자의 단계에 그렇게 줄을 맞췄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물론 성인이 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암기 방법이라기도 조잡한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과목이 인행사 한 과목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뭐 제도 공부할 때 그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에릭슨의 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또 뒤에 발달 영역에서 강조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들러의 이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러의 이론을 정리를 해보면 아들러의 이론은 우리도 이거 두 개의 목차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가 되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아들러 그냥 개요라고 이렇게 한번 쓰고 뭐 다 쓰지는 못하지만 빠져있는 것은 또 거기다가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성장 발달 또는 인간의 성격 구조를 이렇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들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 그냥 창조력이라고 쓰겠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 유전이나 환경 못지않게 성격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프로이드처럼 여러 영역으로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총체적 존재이면서 성장지향적 존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아들러가 강조했던 여러 이론 중에 아들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열등감이었어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빠지 않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을 열등감에서 찾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결국에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모든 인간은 열등감, 신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자생적으로 갖게 되고 바로 그것은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판서는 하지 않겠지만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몸을 만든다거나 자기를 가꾼다거나 개인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공익이나 타인을 위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봉사, 배려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아들러는 바람직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바로 이타주의적 성향의 공익지향적인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바람직한 걸로 봤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사회적 관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적, 이타적 성향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러는 4개의 생활 양식, 4개의 생활 양식을 제시했는데 이 생활 양식을 구별하는 구별 기준에는 바로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 강하냐 아니냐,
그리고 활동 수준이 강하냐 아니냐를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네 개의 생활 양식을 제시했고, 이러한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대여섯 살 정도의 그 기초 또는 너댓 살 정도의 그 기초가 마련되고 그 외에는 거의 변합니다. 마치 프로이드가 성격의 기초가 남근기에 그 기초가 마련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되 성격이란 말 대신에 생활 양식이란 말로 설명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전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성격이 발달도 하지만 거기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 반영된 현실 속의 나를 창조적 자아라고 그랬어요. 창조적 자아. 또 그 외에도 이 아들러가 강조했던 것은 가상적 목표, 꿈의 크기죠. 가상적 목표. 가상적 목표도 강조하고, 하나 더 쓸까요? 출생순위를, 특히 출생순위가 나오면 누구보다도 아들러로 답이 가시면 됩니다. 출생. 물론 요즘에는 저출산은 관련 시대이기 때문에 출생순위를 따지는 것이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큰 놈 다르고 작은 놈 다르고, 여러분이 젊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형 다르고 누나 다르고 동생 다르고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출생순위가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또 지대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아들러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많지만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아들러는 생애 주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으나, 생애 주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지만, 그러나 성격이란 말 대신 어떤 생활 양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양식. 뭐 앞에 썼기 때문에 생활 양식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구별 기준은 사회적 관심, 사회적인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강하냐 약하냐, 활동 수준은 어느 정도이냐를 가지고 지배형, 또 기생형, 또 회피형, 또 사회적 유익형 이렇게 나눴는데, 바로 이 생활 양식은 더댓살, 4, 5세경의 기초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다. 불변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아들러의 생활 양식 이론이 되겠어요. 그런 생활 양식으로 지배형, 기생형 또는 착취형이라고 합니다. 회피형, 사회적 유익형, 사회형이라고 뭐 유익형이라고 썼습니다만 사회적 유익형 또는 뭐 공익형 뭐 이렇게 좋습니다.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중심이니까. 그러나 욕심은 하늘을 찔러. 활동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생형은 사회적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심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높지도 않고 그냥 중간 정도. 그리고 활동 수준은 기생형 낮습니다. 누가 하면 거기에 편승하는 정도가 기생형, 착취형. 누구 덕에 이런 단어를 뭐 평범하게 써버리는 이런 쪽을 기생형, 착취형이라고. 회피형은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 수준도 없습니다. 회피형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익형, 사회적 유익형은 사회적 관심도 높고 대단히 이타적이고 활동 수준도 대단히 높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유익형 또는 사회적 유익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 양식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교재를 보고 빠져있는 것을 좀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보면은 아들러는 성격 형성에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창조적인 힘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번에 1번 나와 있고, 또 이 개요에 적었던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들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누구나 가지는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나오게 되고,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사유에 공헌하려는 성향인 사유적 관심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 저마다 독특한 생활 양식을 만들게 된다라고 설명해. 자, 이런 문장들을 쭉 해서 생활 양식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아들러는 성장 모형에 근거하여, 자, 거기는 나가지 않군요. 인간을 총체적 존재이면서 성장 지향적 존재로 본다. 왜냐하면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이렇게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기 때문에 업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성장 지향적이죠. 가치, 신념 등의 내적 결정인자를 강조한 사람으로, 가치, 신념 등의 내적 인자를 강조한 사람으로 심리학에서 주관적 접근의 선구자. 자,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내적 인자를 강조한다. 주관적 접근의 선구자이다. 총체적 접근의 개척자이다. 또 목표지향적 인본주의적 접근의 개척자이다. 이런 용어들을 썼습니다. 특히 주관적 접근의 선구자. 기본 과정에 보시면 총체적 존재이고 성장지향적 존재로 본다. 인간을 통일되고 자아 일치된 성격 구조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총체적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저마다 환경을 누구나 그러하듯이 똑같은 관점으로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거기 3번에 보시면 환경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주관적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다. 또 자아는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에 대한 보상과 미완성을 극복하고 완성을 추구하자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말이 너무 좀 번잡스러웠습니다만 여기는 결국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마다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보상을 받고자, 열등감에 대한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와 그리고 미완성을 극복하고 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충족시켜간다. 그런 사람을 창조적 자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8번에 창조적 자아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창조적 자아란 말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열등감, 누구에게라는 열등감,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다음에 사회적 관심, 그리고 생활양식, 다 분리시켰죠. 생활양식 분리시켰습니다. 생활양식이란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지향이나 성격으로, 삶에 대한 개인적 지향으로 열등감과 이를 보상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며 너댓살경의 틀이 형성되고 그 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자, 똑같이 말로 하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유적 유용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배형은 이기주의적 성향이기 때문에 사유적 관심은 없으면서 욕심은 하늘을 찔러 활동 수준은 대단히 높은 공격적이고 자기 지배적이고 그리고 독단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획득형, 기생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냥 해주겠어요. 중간 정도가 되겠지만 활동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활동 수준 중간 정도, 이것도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생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노력에 편승하려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기생형을 활동 수준 낮은 그랬지만 이것도 중간 수준에서 볼 때 낮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피형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 수준도 있으나마나인 이런 정도로서 그야말로 실패 회피형 이런 입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유익형 또는 사회적 유용형,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은 이런 생활 양식의 틀을 사회적 유용형 또는 유익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창조적 자아라고 설명했던 자아의 창조적인 힘, 가족, 형상, 그중에 특히 출생순위를 강조하고 가상적 목표,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표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개인의 창조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각 개인마다 독특한 어떤 저마다의 꿈, 저마다의 이상을 이 아들러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가상적 목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꿈은 양보하지 맙시다. 꿈의 크기에 의해서 생각도 행동도 바꿔집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이론. 가상적 목표가 바로 그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러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융의 분석 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 자, 우리가 융의 분석 심리를 보면 역시 이것도 융의 분석 심리도 프로이드와는 다른
뭔가 다르가 있는 이런 그 이론을 전격에 드는데 융의 분석 심리가 되겠어요. 자, 먼저 정리해보고 융의 분석 심리를 보시면 융의 분석 심리 그냥 개요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양새가 뭐 가분수가 되겠지만 융은 정신 구조를 프로이드와는 달리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눕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융은 무의식을, 말하자면 전의식을 배제하고 무의식으로만 나누되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퍼스널 언컨셔스니스,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그러면서 리비도를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섹슈얼 에너지에서 성적 측면으로 국한한 좁은 의미의 활성 에너지로 봤어요. 성적 활력소라고 봤죠. 근데 여기는 모든 영역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총체적이면서 창조적, 모든 영역에 관련된 창조적 활성 에너지로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성격의 발달 5단계를 리비도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여기는 성격의 유형을 리비도의 방향을 가지고 성격의 유형을 리비도의 방향을 가지고 양향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향성과 요양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였어요. 내향성과 요양성으로. 그리고 이 융은 인간의 인식의 구조를, 인간의 정신 구조에 되는 인식의 구조의 영역을 감각과 직관과 사고와 감정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감각, 직관, 사고, 감정으로 했는데 이 두 개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MMPI가 되겠습니다. 성격, 심리검사 도구인 심리검사 도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론에 그래서 MMPI나 MBTI가 이렇게 이론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좀 이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융은 양성설을 주장을 합니다. 양성설. 인간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답게 생각해야 되고 남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여자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밖으로 보여지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무의식 세계에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또 다른 성이 잠재되어 있는데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는 것이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설명한다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양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양성이 특히 중년에 표출된다고 하는 거죠.
중년에 표출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생애주기 중에 특히 강조했던 것이 중년기를 강조한 거였어요. 중년기를 강조했던 것이 생애주기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바로 이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보통 일세가 써볼까요? 생애주기를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소년기 및 성인적인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이렇게 제시해야 돼. 특히 융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중년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년기에는 진정한 자기의 본질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데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개성화, 개별화라고 하는 발달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중년기라고 했어요. 물질적 구조로만 활용하던 리비도를 내면 심리적 영역을 되돌리는 이러한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는 이런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을 중년기에 나타난 특징으로서 개별화, 개성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 용의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특히 주요 개념에서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집단무의식 설명했죠. 집단무의식.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인류 공통의 아니면 종족 공통의 어떠한 그 원형질로서 나타나는 것이 집단무의식. 정신세계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무의식. 또 리비도 설명했죠.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조적이고 총체적인 활성 에너지의 개념으로 리비도를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주요 개념은 페르소나. 공식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나. 가면이라고 하죠. 또 양성설에서 본 것처럼 아니마와 아니무스. 남성의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여성성 아니마와 여성의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남성성 아니무스.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셀프와 자하, 에고. 셀프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인 나, 경험과 무관하게 태초부터 본래 존재했던 나, 그걸 자기라고 하고 현실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나, 그것을 자하라고 합니다.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과 현실 속에서 나 아닌 것과를 구별하려는 분별의 영역을 자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형, 또 그런가 하면 뭐 음영, 그림자라고 하죠. 뭐 이런 등등의 용어를 가지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융의 분석 심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거기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을 가지고 쭉 해서 융의 분석 심리에서는 융의 분석 심리 보면은 무의식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 성숙이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프로이드와 일치하지만 모든 무의식적 사건을 성적, 충동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은 거부한다. 또 인간의 인격을 나는 정신구조라고 이렇게 판서를 했습니다만 인간의 정신구조를 전 의식을 빼버리고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되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되 3번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눈 사람이 융이 되겠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은 오직 융에서만 출제가 되는데 바로 거기 보시면 개인적 둘째 줄입니다. 3번의 둘째 줄. 무의식 중에는 개인적 무의식 이외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인류 전체의 공통적이고 종족적이며 경험과 관련하는 선험적인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바로 그 집단 무의식의 기본적인 것을 원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거기 인간관 나와 있지요. 인간관에서 쭉 보시되 그 성격,
성격, 보면 성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마다 달리 보여지는 개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걸쳐서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환경 속의 개인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아니면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어린 시절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생을 두고 거의 변함이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저마다의 독특한 특성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끄집어낸 사람이 융이 되겠습니다. 또 융은 정신기능을 이렇게 여기서는 인식의 구조라고 했습니다만 감각, 직관, 사고, 감정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융은 일생에 대한 발달 4단계를 제시하는데 그중에 특히 중년기를 강조했다는 거. 중년기에 바로 개성화, 진정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려는 이런 성향이 보이는데 개별화, 개성화라 하고 바로 그것을 자기 실현화라고 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성격 발달은 인생 후반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개념으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리비도, 자아, 자기가 있는데 특히 거기 리비도 개념은 기본 상식으로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 거기 보면 자아와 자기 구분해 주시고 페르소나, 밖으로 보여주는 나, 가면이란 영어지만 진정한 자기와는 또 다르게 밖으로 보여주는 공식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나를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집단무의식 설명했고 원형 나와 있네요. 원형, 표상 불가능한 무의식적이고 선험적인 이미지로서 집단무의식의 구조적 요소이고 보편적, 집단적, 선험적 심상들을 말한다. 자, 원형 설명했습니다. 또 그러면 양성설을 가지고 설명한 것처럼 아니마와 아니무스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나 자기상과는 정반대로 보여지는 자기가 용납하기는 어려우나 지울 수는 없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그림자, 섀도우, 음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울 수는 없으나 자기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계속 간지고 있으면서 숨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잠시 망신 오면 그게 바로 술 처먹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숨기고 싶었던 또 다른 나, 바로 그림자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도 하지? 어떻게 상상이 안 돼? 이렇게 헐 이런 소리를 할 적에 나오는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런 그 면을 그림자 또는 음영, 뭐 어떤 섀도우에 대한 번역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시간은 프로이드에 대해서 부녀지간에 지금은 또 프로이드를 가지고 또 안나 프로이드를 가지고 다뤘고 이번에는 그의 파생된 이론으로서 에릭슨, 아들러, 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정신역동 이론의 최소한 출제되는 네 문제 영역을 다뤄본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지 행동 이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